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전국적 호우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경북의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인근 강수위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로 통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간 충청 이남에는 장마철 평균 강수량의 2배에 육박하는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다시 충청권을 비롯해 전북과 경북권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국내 폭우 상황을 자세히 다루면서 동아시아의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같은 폭우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과학자들의 분석도 실렸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메탄 연료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탄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재활용 로켓의 연료로 유리해 발사체 경쟁에서 중국이 큰 진보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9일부터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우가 내린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에서 최소 4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와 부상자도 4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오늘 새벽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그제 아침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이 들이닥치면서 차량 16대가 잠겼고 오늘 아침까지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북 봉화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예천에서는 범람한 계곡물이 마을에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에서는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실종됐으며 17명이 다쳤으며 2,000세대, 3,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목숨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두고 제때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은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경보에 이어서 사고 발생 2시간 전엔 심각한 수준이란 경고가 지자체에 전달됐지만 도로 진입 통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사고 직전 오송 궁평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트럭이 차체 높이까지 솟구쳐 오르는 흙탕물을 가르고 위태롭게 달립니다. 이후 무너진 둑을 타고 넘친 물은 불과 3분 만에 지하차도를 가득 채웠고 뒤이어오던 차 15대를 그대로 잡아 가뒀습니다. 통제가 전혀 없는 차도에 평소처럼 들어선 차들이 몇 초 사이로 생사가 갈린 셈입니다. 선제 조치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행정당국을 향한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전 지자체가 지하차도 옆 미호강의 수위가 심상치 않다는 안내를 전달받은 것만 최소 3번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전날 홍수주의보에 이어 사고 발생 4시간 반 전에는 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 발령문이 전달됐습니다. 곧 수위가 8m에 달할 예정이란 알림이었습니다. 이후 물이 9m까지 차오르자 통제소는 사고 발생 2시간 전 직접 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겁니다. 수위가 심각 수위에 이르렀다며 대비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주민들 대피도 시키든지 제방 유실이라든지 취약한 지점을 보강을 하든지. 하지만 도로 통제 등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도로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 통제가 필요하진 않은 조건에서 예기치 못하게 제방이 터진 게 문제였다는 해명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고에도 임시로 둑을 보강한답시고 모래를 쌓아 올리는 수준의 허술한 대처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냥 이 조금만 와도 쓸려 나가게 생겨 있거든요. 가져놓은 게 아니라 임시로 한 거라. 결국 아니한 안전의식이 맞물리면서 또 한 번 참사를 낳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서 변을 당한 버스는 정규 노선이 아닌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원래 노선은 침수된 지하차도 위를 가로지르는데요. 폭우로 막힌 길을 우회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하차도를 거의 빠져나오는 듯 했지만 끝내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청주 747번 급행버스. 오송역과 청주 시내, 청주 공항을 오가는 이 버스는 원래 이 지하차도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대학교 정류장을 지나면 침수된 궁평 제2지하차도 위를 가로질러서 오송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버스는 지하차도로 들어왔고 430m 길이 터널 구간을 나오자마자 폭포처럼 들이닥친 미호강 흙탕물에 발이 묶였습니다. 노선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폭우로 막힌 길을 우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청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저지대인 강내면 일대가 침수됐고 오전 5시 30분부터 버스가 지나는 타변 삼거리가 통제됐습니다. 때문에 청주 시내에서 강내면 쪽으로 가던 버스는 오전 8시 20분쯤 강상촌 교차로에서 청주역 분기점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버스 터미널과 오송역 사이엔 정류장이 충청대학교 하나뿐이라 기사가 내릴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한 것으로 청주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방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량 통제를 해서 희생자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극적으로 구축된 버스 승객의 진술과 청주시가 승하차 시스템으로 확인한 버스 승객은 기사 포함 모두 10명. 폭우로 통제된 곳을 우회하느라 버스가 선택한 지하차도는 통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심각한 폭우 피해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함께 들면서 동아시아가 기후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주요 통신사와 미국 매체들은 한국의 폭우 상황을 자세히 타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상세히 다루며 며칠 동안 한국을 휩쓴 장맛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주택이 물에 잠기고 기차와 항공편 운행이 취소됐으며 수만 명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한국에서 14명이 숨지고 2020년에는 몇 주에 걸친 홍수와 산사태로 4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에 가장 큰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 정부가 폭우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이번 재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구조된 생존자가 침수가 예상될 때 정부가 지하차도 접근을 막았어야 했다며 분개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고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기후위기를 원인으로 꼽은 전문가들의 분석도 실었습니다. CNN 방송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로 기상이변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아시아에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중국 남서부에서 홍수가 발생해 충칭에서만 15명이 숨진 데 이어 최근 일본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많은 비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 이남 지방에는 지난 13일 이후 나흘 사이 장마철 2배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에 내일까지 또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산사태 피해가 속출합니다.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충청 이남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한 지난 13일 이후 나흘 동안 500mm 안팎의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충남 청양이 600mm에 육박했고 공주와 전북 익산, 세종, 경북 문경도 500mm 안팎에 달했습니다. 장마철 평균 강수량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전국 동시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 이후 20일 동안 강수량도 역대급입니다. 제주 삼각봉이 1511mm에 달하고 전남 구례와 충남 청양, 경북 영주는 900mm를 넘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장마철 중부 평균 강수량 역대 1위값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시작 후 20일 동안의 중부와 남부 평균 강수량이 최근 10년 동안 강수량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평년의 강수량을 초과해서 내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짧은 기간대에 내렸던 강수량과 비교를 한다면 장마철 기간의 평년 강수량과 최근 10년간의 강수량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의 강수가 20일 동안 집중되었고, 문제는 같은 피해 지역에 또다시 호우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의 통로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지역에 화요일까지 최고 250mm의 호우가 더 쏟아지고 특히 월요일 밤부터는 시간당 최고 80mm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정체전선이 강약을 반복하며 느리게 북상함에 따라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권과 전북권 그리고 경북권을 중심으로 해선 시간당 30에서 60mm, 일부 지역에는 80mm를 상회하는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가며 곳곳에 호우를 쏟아붓겠다고 예보하면서 추가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ABC 방송 등은 현재 시각 15일 오후 필라델피아 북동부 지역 벅스 카운티에서 45분 만에 18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자동차 11대가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0명을 구조했지만 3명은 결국 숨지고 2명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생후 9개월 아기와 2살 난 아이 등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된 아이들은 당시 부모와 오빠, 할머니와 함께 차량으로 홍수 지역을 이동 중이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부친과 아들은 차에서 빠져나왔으나 이들 아기 2명과 모친 할머니는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100명이 훌쩍 넘게 숨졌고 급하게 몸을 피한 피난민이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인도 델리 지역의 랜드마크인 붉은 요새가 물에 잠겨 빨간 벽만 드러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키높은 나무들만 이파리를 내밀었고 땅은 흙탕물 속에 숨었습니다. 어쨌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얕은 곳을 찾아 조심히 걸어가거나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며 바쁜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सारा रश एक ही रोड पे आ गया है तो वहाँ पे भी फंसी सिचुएशन रहती है और रोज लेट हो रहे हैं ऑफिस के लिए मगर वहाँ सरकारी वालों की तो छुट्टी है प्राइवेट वाले क्या कर सकते हैं सर उन्हें तो पहुँचना ही है कैसे पहुँचना ही है। 그나마 출퇴근 걱정을 한다면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몬순 기후 폭우에 한때 뉴델리강 수위가 208m를 넘으면서 45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랐고 주택이 무너지고 도로 침수로 고립되면서 100명 넘게 숨을 거뒀습니다. 수해를 피해 집을 떠난 피난민은 2만 3천 명에 이릅니다. यहाँ बाढ़ आ गई मेरे तो सामानों सब डूब गया कोई सामान नहीं बचा 3 गाड़ी डूब गई और सब सामान डूब गया घर का कोई सामान नहीं है मेरे पास हमारा खाली कपड़े हमको तो नाव से निकाला गया था. 이 같은 비상 상황에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강에 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지난해 국토 3분의 1이 잠겼던 파키스탄은 홍수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2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상이변 등 지구온난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미중 간 기후협력 조건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고위급 방중에 문을 열었던 존 케리 기후특사. 2년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정찰 풍선 사태 등을 거치며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There's no concession. I'm not going over with any concessions. What we're trying to do is find ways we can cooperate to actually address the crisis. 나흘 동안 셰젠화 중국 기후 특별대표를 비롯한 고위급과 두루 만날 계획인데 그중 하나로 꼽히는 딩쉐샹 부총리는 케리 방중 직전 전력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기후 변화를 논하기엔 당장 중국 내 전력난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대대적 녹색 공정에 착수했습니다. 中国将力争2030年前实现碳达峰 2060年前实现碳中和. 그러나 급진적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그해 전력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중국은 일상 회복과 함께 석탄 발전을 대량으로 허가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China doesn't have to comply till 2060 because they lie and say they're a developing nation, self-designated. And guess what? The United States, we got to comply almost immediately. 무엇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G2의 대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이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래 로켓 개발 기술로 주목받는 메탄 연료 이용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써 중국은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랜드스페이스로 알려진 중국 민간 기업 란젠 우주항공의 로켓 주체 2호가 불을 뿜으며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첫 비행에 실패한 이후 두 번 만입니다. 주체 2호는 산화제인 액체 산소와 함께 액체 메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로켓은 주로 케로신, 즉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케로신은 연소 후 엔진 내부에 탄소 찌꺼기가 달라붙어 오래되면 엔진 배관을 막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청정연료인 메탄은 연소 후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아 엔진을 오랫동안 여러 번 쓸 수 있게 됩니다. 로켓 재활용을 위해서는 메탄 연료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我们湖州的试车台上单台工作7次，一共工作了2800秒。这时候的这个积碳仍然很轻微所以从这个角度来讲，你看它可能是要很长很长的一个工作时间才需要去做一次大修。那它其实对于可重复使用火箭来讲还是很友好。 또 메탄은 케로신보다 가격이 저렴해 로켓 연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체 2호는 메탄을 이용해 추진체 비용을 50%에서 최대 90%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스페이스X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등 미국 민간 우주 기업들도 잇따라 메탄 로켓 발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성공으로 메탄 로켓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게 되면서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발사 모습은 기존에 북한이 공개한 ICBM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콜드 런치 방식이 적용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실린 북한의 고체 연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수직으로 세워진 발사관에서 튕기듯이 솟구치더니 일정 높이에서 화염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된 겁니다. 발사 직후 후방 로켓 엔진이 점화되는 한 런치와 달리 일정 고도까지는 가스로 미사일을 밀어낸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텔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화성 18형을 처음 쏘아 올릴 때부터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고체를 사용하는 ICBM 같은 경우는 한 런치를 했을 경우에 발사대에 충격과 함께 발사 초기에 불안정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콜드런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무기 체계에선 물속에서 쏘아 올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세계 최대 수준인 8에서 9톤 수준의 탄두를 장착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등의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방어하는 천궁의 경우 발사 이후 360도 어디로든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이 기술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삼축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더 은밀하고 신속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 ICBM의 콜드런치 방식을 처음 적용한 화성 18형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위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죠. 세계 각국이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은데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대륙의 고민은 무엇인지 류지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올해 들어 세계 제1의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줬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2.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신생아 수가 1년 사이 100만 명 이상이 줄어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머지않아 600만 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생산인구, 내수 수요 부족 등으로 이어져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물 건너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中国经济增长率也会在2031年到2035年也会开始低于美国，就是说中国的经济不会超过美国。 인도는 중국보다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세로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됐지만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국토에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지역 계층 간 빈부격차와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it's likely to be the case that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going to be fighting over a shrinking, kind of share of the pie. 아프리카 대륙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4%대의 가장 높은 출산율에 빠른 증가세, 가장 젊은 인구 구성으로 역동성을 보이며 세계 최대 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0% of Africans are under the age of 30. And this is happening while many of the developed world, the developed nations are experiencing a rapidly aging population. 하지만 대부분이 최빈국들인데다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 천연자원이나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 창출에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진화론으로 생명 유래에 대해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찰스 다윈. 그런데 인류 역사에 거대한 변곡점을 가져온 그의 생각이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도시에서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진화론의 성지, 갈라파고스 제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